1945년 3월 9일 밤 도쿄 하늘엔 300대의 비시구가 나타났습니다. 불길은 30m로 솟아올라 도시를 삼켰고 단 6시간 만에 10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그중 1만 명은 이름조차 남지 못한 조선인이었습니다. 게머셔비 게리커넨나 레르서스 80년 후 한 미국 전쟁사학자가 그 불길 속 잊힌 이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날의 불은 도시를 태웠지만 그 진실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가 직접 들려주는 진실의 기록이 시작됩니다. 10만 명이 죽었는데 왜 10,000명은 기록이 없습니까? 불길 속에서 국적이 사라진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겁니까? 저는 이 질문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믿음이 흔들렸거든요. 도쿄 대공습은 정당한 전쟁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배웠죠. 하지만 명부 속 국적 불명이라는 단어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도쿄시청 지하 보관소로 향했습니다. 3일 밤낮을 자료와 싸웠죠. 내가 어디오는 짓을입니다. 폭격구역과 정확히 일치하는 지역을요. 조선인 노동자 숙소였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었습니다. 강제로 끌려왔죠. 우리는 그들을 폭격했습니다. 적으로도 민간인으로도 기록하지 않은 차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한국 땅 어딘가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80년을 기다리면서요.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저는 20년간 전쟁사를 연구했지만 이 질문 앞에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저는 에드워드 브레넌입니다. 영국 출신 전쟁사 학자이자 전직 폭격기 조종사였죠. 저는 전쟁을 숫자로 배웠습니다. 폭격고도, 투하 중량, 사상자 수치. 깔끔하게 정리된 표 속에서 전쟁은 그저 데이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숫자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1945년 3월 9일 밤의 기록을 처음 본 건 워싱턴의 한 자료실에서였습니다. 먼지 쌓인 로그북 한 권. 그 안에 적힌 문장 하나가 제 손을 멈추게 했죠. 3만 피트 상공에서 불길이 도시를 삼켰다. 작전명 미팅하우스. 도쿄 대공습이라 불리는 그날 밤, 미군 B-29 폭격기 300여 대가 일본 상공에 진입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죠. 도쿄의 산업시설 파괴. 그런데 실제로 떨어진 건 산업시설이 아니었습니다. 네이팜 1,700톤이었습니다. 목조주택이 대부분이던 도쿄였죠. 불은 순식간에 번졌을 겁니다. 아니, 번진 게 아니라 폭발했겠죠. 네이팜이란 게 그런 겁니다. 물에도 꺼지지 않고 피부에 달라붙어 타는 지옥의 불이거든요. 폭격 경로를 따라 41km가 불탔습니다. 저는 생존자 증언 기록을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죠. 사람들이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강물도 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물이 탑니까? 그런데 네이팜 앞에서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라카와 강이었죠. 그곳으로 수만 명이 몰려들었다고 했습니다. 불길이 산소를 먹어치웠을 겁니다. 질식사. 기록에는 그렇게 짧게 적혀 있었지만 저는 그 순간을 상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사진 한 장이 나왔죠. 잿더미 속에 남은 아이의 신발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 앞에서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신발 한 짝만 남았더군요. 작은 운동화였죠. 주인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것이 승리였습니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미군 조종사로서 저도 수많은 폭격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정당한 전쟁이라 믿었죠. 그런데 이 신발 한 짝이 그 믿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망자 10만 명, 이재민 100만 명.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 숫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거든요. 10만 명이라는 숫자 뒤에 10만 개의 신발이 보였습니다. 저는 계속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피해 구역 통계였습니다. 국적별 사망자 분류표. 일본인이 대부분이었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도쿄니까요. 그런데 표 맨 아래에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국적 불명 약 10%. 10%라고요? 10만 명 중 10,000명이 국적 불명이라는 겁니까? 전쟁터에서 국적이 불명하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신원 확인이 안 됐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저는 다른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시내 인구 분포도, 공장 배치도, 숙소 위치도 하나씩 대조해 나갔죠. 그러다가 오래된 폭격 지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미군이 작전 전에 작성한 표적 지도였죠. 저는 그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도 한쪽 귀퉁이에 작은 글씨가 보였거든요. 붉은 잉크로 적힌 글씨였습니다. 조선 노동구역.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죠. 조선. 한국의 옛 이름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곳에는 한국인들이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저는 지도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전쟁사를 연구하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단어였거든요.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국적 불명 10%. 만명. 조선 노동구역. 네이팜 폭격. 이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왜 도쿄에 있었습니까? 왜 기록에는 없습니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불길이 타올랐거든요. 그 불길 속에서 한국인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기록하지 않은 비명. 아무도 세지 않은 죽음.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10,000명의 이름을 찾아야겠다고.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기록해야겠다고. 책상 위에 놓인 폭격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조선 노동구역이라고 적힌 그 글씨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날 밤의 불은 도시를 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삼켰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 중 10,000명은 한국인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연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이제 저는 승리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를 쓸 것입니다. 조선 노동구역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도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답은 그곳에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도쿄시청 보관소는 낡고 어두웠습니다. 지하 3층에 전쟁 관련 자료가 보관되어 있었죠. 담당자는 저를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조선인 희생자 명부요?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공습 피해 기록 전체를 보여주십시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상자 하나하나를 열어보기 시작했죠. 오래된 종이 더미 속에서 저는 천천히 진실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희생자 구역별 분포도를 발견했죠. 지도 위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망자가 많이 나온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정 구역에 점들이 집중되어 있더군요. 스미다구, 고토구, 에도가와구. 저는 그 지역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미군 폭격 경로와 대조하기 시작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일치했거든요.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조선 노동구역 표시가 있던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명부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희생자 명단이었죠. 일본 이름들이 줄지어 적혀 있었습니다. 다나카, 사토, 스즈키. 그런데 중간중간 이상한 표기가 보였습니다. 국적 불명. 몇 페이지를 넘기자 또 나왔습니다. 국적 불명. 또 국적 불명. 저는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기 시작했죠. 한 페이지에 10명. 다음 페이지에 15명. 계속 세어나갔습니다. 1,000명. 2,000명. 5,000명. 숫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제 예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죠. 국적 불명으로 분류된 이들이 10,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저는 미군 작전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항공 사진이 있었죠. 폭격 전후 비교 사진이었습니다. 폭격 전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길쭉한 막사 같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더군요. 노동자 숙소였습니다. 전후조사 보고서를 찾았습니다. 거기에 적혀 있었죠. 해당 지역은 군수공장 노동자 숙소 밀집 지역. 대부분 조선인 강제징용자로 확인됨. 조선인 강제징용자라고요?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강제징용. 그들은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었습니다. 끌려온 겁니다. 일본 제국이 한국에서 강제로 데려온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그들을 폭격했습니다. 적으로도 민간인으로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인간들이었죠.
적의 땅에서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불길 속에서 사라진 겁니다. 저는 자료를 덮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20년간 저는 무엇을 연구한 겁니까? 정당한 폭격이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보관소로 향했습니다. 더 파야 했습니다. 이름을 찾아야 했죠. 그리고 찾았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수습된 유품 목록이었습니다. 불에 타다 만 신분증 조각들이었죠. 대부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희미한 한글 이름이 보였습니다. 박준호. 저는 그 이름 앞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10,000명 중 유일하게 남은 이름이었죠. 박준호. 당신은 누구였습니까? 어떻게 도쿄까지 오게 됐습니까? 가족은 있었습니까? 고향은 어디였습니까?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름 석자만 남았을 뿐이었죠.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보고서 초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도쿄 대공습 조선인 희생자 추정 10,000명. 문장 하나하나가 무거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죠. 증언이었습니다. 80년간 침묵당한 10,000명의 증언이었습니다. 초안을 국제전쟁사 학회에 제출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죠. 일본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학자의 역사 왜곡. 미군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다. 그들은 나에게 침묵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박준호라는 이름 하나가 1000페이지의 보고서보다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전쟁사를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불길은 이름을 지웠지만 기록은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록을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국제전쟁사 학회 발표 이틀 전이었습니다. 제 이메일함에 경고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대부분 일본 측 학자들이었습니다. 브레넌 교수, 발표를 재고하시길 바랍니다. 검증되지 않은 주장입니다. 검증되지 않았다고요? 저는 3개월간 자료를 파헤쳤습니다. 미군 기록과 일본 명부를 대조했죠.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10,000명이었습니다. 학회장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일본 측 대표단이 벌써 와 있었죠.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다가왔습니다. 브레넌 교수, 이건 역사 왜곡입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곡이 아닙니다. 복원입니다. 회의장 공기가 얼어붙었죠. 그들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박준호의 이름이 제 가방 속에 있었거든요. 발표 1시간 전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죠.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브레넌 교수님이십니까?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죠. 저는 서울대 역사연구소의 이재현입니다. 교수님의 연구를 받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그날 도쿄에 계셨습니다. 벽돌 공장에서 일하셨죠.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전화기를 쥔 제 손이 떨렸습니다. 80년 만입니다. 80년 만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은 이창수였습니다. 26살이셨죠.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창수. 두 번째 이름이었습니다. 박준호 다음으로 제가 찾은 이름이었죠.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를 역사에 남겨주십시오. 역사는 살아 있었습니다.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죠. 손자가 있고 기억이 있고 눈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발표장으로 들어갔죠. 마이크 앞에 섰을 때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저를 향했죠. 일본 언론, 미국 언론, 한국 언론이 모두 와 있었습니다. 저는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도쿄 대공습 사진이었죠. 불타는 도시였습니다. 1945년 3월 9일 밤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중 10,000명은 한국인이었습니다. 강제징용당한 노동자들이었죠.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일본 측 학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미군 폭격 지도였습니다. 조선 노동구역이라고 적힌 바로 그 지도였죠. 여기 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미군 작전 기록입니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선인 노동지대라고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도쿄시청 명부에는 국적 불명 만명이 있습니다. 폭격구역과 조선인 숙소 위치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증거를 쌓아 올렸죠. 이건 역사 왜곡이 아닙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역사 복원입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박수는 없었습니다. 침묵만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신문 헤드라인을 봤습니다. 미국인 학자가 일본을 모욕했다. 일본 언론이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하지만 한국 신문은 달랐습니다. 80년 만에 밝혀진 진실, 도쿄 대공습 속 조선인 10,000명. 진실은 국경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 이메일함에 수백 통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한국에서 온 것들이었죠. 할머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그곳에 계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80년간 기다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10,000명의 귀환이었죠. 8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보고서가 정식 발표됐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죠. 잊혀진 10,000명 도쿄 대공습 속 조선인 희생자. 전 세계 주요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식 조사에 착수했죠. 유엔 인권위원회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진실은 불길보다 강했습니다. 저는 다시 도쿄로 갔습니다. 80년 전 그 현장으로요. 지금은 공원이 되어 있었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 밑에 10,000명의 이름이 묻혀 있다는 것을.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준호, 이창수. 그리고 이름 없는 9,988명. 당신들은 이제 역사에 새겨질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승리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인간을 배웠죠. 진실은 모욕이 아닙니다. 침묵이 모욕입니다. 보고서가 발표되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미 국방성에서 연락이 왔죠. 비공식 통화였습니다. 브레넌 교수, 당신이 한 일은 문제가 있습니다. 냉랭한 목소리였습니다. 도쿄 공습은 미군의 전략적 승리였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언급하지 마십시오. 전략적 승리라고요? 10,000명의 민간인이 죽었는데 말입니까?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죠.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들은 진실보다 체면을 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일본 보수단체 시위대였죠. 플래카드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쟁이 미국인. 역사 왜곡을 멈춰라. 저는 창문 너머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분노한 얼굴들이었죠. 하지만 저도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희생자를 부정할 수 있습니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상으로 돌아갔죠. 책상 위에는 박준호의 신분증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이름을 팔려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구소 분위기가 달라졌죠. 동료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식당에 혼자 앉아 있을 때 선배 교수가 다가왔죠. 브레넌, 넌 너무 깊이 파고들었어.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역사가 아니라 정치야. 그만둬.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치는 사람을 잊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저는 그 기술을 거부합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떴죠.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고립됐습니다. 완전히 고립됐죠.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심지어 제 동료들에게서도 말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일본 우표가 붙어 있었죠. 발신인 이름은 없었습니다.
뜯어봤습니다. 안에는 짧은 메시지 하나뿐이었습니다. 입을 닫아라. 내 목숨이 아까우면.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죠. 손이 떨렸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연구소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연구비 전액 중단이었죠. 더 이상 공식 연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사무실 짐을 정리했습니다. 20년간 모은 자료들이었죠. 상자에 담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동료가 아닙니다. 역사의 증인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옷장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군복을 꺼냈죠.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조종사였을 때 입던 옷이었습니다. 손으로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세웠죠. 이 옷을 입은 채 저는 수많은 폭격을 정당화했습니다. 승리라고 믿었죠. 하지만 오늘 이 옷으로 진실을 지킬 것입니다. 군복을 다시 옷장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 옷은 필요 없었죠. 제게 필요한 건 양심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하실을 뒤졌습니다. 오래전에 받았던 자료 상자들이 있었거든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대부분 복사본이었죠. 그런데 마지막 상자에서 뭔가 발견했습니다. 마이크로필름이었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죠. 이건 원본 자료였습니다. 30년 전 미군 기록 보관소에서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냥 보관만 해뒀었죠. 필름 뷰어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고 필름을 넣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죠. 폭격 작전 명령서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문서를 확대했죠.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조선인 노동지대 마이너스 우선 표적. 우선 표적이라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의도된 폭격이었던 겁니다. 조선인들이 있다는 걸 알고 폭격했다는 뜻 아닙니까?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작전 보고서였죠. 목표 달성. 해당 구역 완전 소실. 완전 소실이라고요. 10,000명이 죽은 걸 목표 달성이라 부른 겁니까? 저는 필름을 계속 돌렸습니다. 증거가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었죠. 역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잠들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새벽까지 필름을 분석했습니다. 해가 떴을 때 저는 확신했죠. 이제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진실을 말입니다. 마이크로필름을 발견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재현 박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죠. 브레넌 교수님, 서울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갑니다. 이틀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밟는 한국 땅이었죠.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찾던 10,000명이 이곳에서 왔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재현 박사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죠. 안경 너머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당신이 찾는 이름들, 한국에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서울대 역사연구소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좁은 회의실로 안내됐죠. 거기에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노인들이었습니다. 조선인 희생자 후손분들입니다. 이재현 박사가 소개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죠. 할아버지가 그날 도쿄에 계셨어요. 24살이셨대요. 할머니가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남자가 서 있었죠.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이름은 김태식이었습니다. 군수공장에 끌려가셨어요. 편지 한 장 보내고는 소식이 끊겼죠. 저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김태식. 3번째 이름이었습니다. 다른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최동현이었습니다. 일본으로 가신 지 3달 만에 그 공습이 있었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기다리셨어요. 아버지가 돌아오실 거라고 믿으셨죠.
돌아가실 때까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침묵이 무거웠죠.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80년입니다. 8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름 하나, 무덤 하나 없이 말입니다. 이제야 이름들이 목소리를 얻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눈물을 닦았죠.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제 인터뷰가 나갔습니다. 한국 방송이었죠. 미국 전쟁사학자, 도쿄 공습 속 조선인 희생자 10,000명 최초 증언.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댓글이 쏟아졌죠. 80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다. 감사합니다. 우리 할아버지를 찾아주셔서 이제야 편히 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진실이 고립이 아니라 연대라는 것을요. 하지만 일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본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죠. 근거 없는 선동. 한일 관계를 해치는 행위. 근거 없다고요? 저는 마이크로필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군 작전 명령서 원본을요. 한국 정부가 즉각 대응했습니다. 공식 조사단 발족. 진실 규명에 나설 것. 이제 역사가 다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이재현 박사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죠. 불빛들이 강물에 반짝였습니다. 보십시오. 이 도시를요. 이재현 박사가 말했습니다. 80년 전 이곳도 폐허였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타버렸죠.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는 불빛 가득한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경외감이 들었죠. 당신들은 불길을 이겨냈습니다. 이재현 박사가 웃었습니다. 우린 잊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를 살게 했죠. 강변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재현 박사가 소주 2병을 꺼냈죠. 한잔하시죠. 잔을 부딪혔습니다. 소주가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우린 다른 국적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인간의 이름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재현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은 영국인이고 미국에서 사시죠. 저는 한국인입니다. 하지만 우린 지금 형제입니다. 형제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진실은 국경을 모른다는 것을요. 다만 용기만을 안다는 것을요. 한강 위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흔들렸죠. 저는 그 빛 속에서 10,000명을 봤습니다. 박준호, 이창수, 김태식, 최동현. 그리고 이름 모를 수천 명을요. 그들의 이름은 이제 내 이름보다 소중합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재현 박사가 다시 잔을 채웠습니다. 불길에서 피어난 약속입니다. 우린 그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한강변에서 저는 맹세했습니다. 이 10,000명의 이름을 끝까지 지키겠다고요. 서울에서 돌아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CNN이 먼저 보도했습니다. 한국에 잊힌 10,000명, 도쿄 대공습에 숨겨진 진실. BBC가 뒤따랐죠. 80년 만에 밝혀진 전쟁 범죄. 심지어 NHK까지 다뤘습니다. 전 세계가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진실은 불편할수록 강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 반응은 달랐습니다. 사흘 후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제 이름이 거론됐죠.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애국심 없는 역사학자가 미일 관계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한 상원 의원이 단상에서 소리쳤습니다. 브레넌 교수는 미국의 정당한 전쟁 행위를 폄하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전쟁이라고요? 10,000명의 강제 노역자를 폭격한 게 정당하다는 겁니까? 다음 날 통보가 왔습니다. 연구비 전액 중단. 연구소 출입 정지. 사실상 학계 추방이었죠.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진실을요. 그날 밤 우편함을 열었을 때 작은 소포가 있었습니다. 일본 우표가 붙어 있었죠. 발신인 이름은 없었습니다.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뜯었죠.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작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부터 읽었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입을 닫아라.
손이 떨렸습니다. 작은 봉투를 열었죠. 불탄 신발 조각이 나왔습니다. 아이 신발이었습니다. 까맣게 탄 작은 운동화 조각이었죠. 제가 자료실에서 봤던 바로 그 사진 속 신발과 똑같았습니다. 손끝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의 불길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어떻게 희생자의 유품으로 협박을 합니까? 어떻게 죽은 아이의 신발로 입을 막으려 합니까?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모든 걸 공개하겠다고요. 이틀 후 CNN 생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앵커가 물었죠. 교수님, 일본과 미국 양측의 비난이 거센데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일찍 시작하지 못한 걸 후회합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제가 찾은 마이크로필름 원본입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 됐죠. 미군 작전 명령서였습니다.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선인 노동지대, 우선 표적이라고요. 앵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의도된 폭격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서를 들어올렸습니다. 이것이 내가 감춘 진실입니다. 이제 세상이 보십시오. 방송이 끝난 후 제 전화기가 폭발했습니다. 수백 통의 메시지가 쏟아졌죠. 대부분 한국에서 온 것들이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할머니가 역사 속에서 이름을 찾았습니다. 80년을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은인입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을 수 없었죠. 한 메시지가 특히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박준호의 손녀입니다. 할아버지 이름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야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준호의 손녀라고요? 제가 처음 찾았던 그 이름. 잿더미 속에서 발견한 신분증의 주인공. 그에게 가족이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는 제게 모든 걸 바꾼 분입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다음 날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죠. 도쿄 대공습 조선인 희생자 추모 사업 추진. 브레넌 교수를 공식 초청. 일본 정부는 여전히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여론은 이미 바뀌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들이 하나씩 켜졌죠. 역사는 숨길 수 있어도 양심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날의 불길은 도시를 태웠지만 오늘은 양심을 태웁니다. 저는 이제야 인간이 되었습니다. CNN 생방송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UN 인권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죠. 전시 민간인 폭격의 윤리성을 재조사합니다. 증인으로 출석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겠습니다. 제네바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죠. 3만 피트 상공이었습니다. 80년 전 폭격기들이 날던 바로 그 높이였습니다. 청문회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UN 본부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일본 측 시위대가 한쪽에, 한국 측 지지자들이 다른 쪽에 서 있었습니다. 브레넌은 거짓말쟁이다. 진실을 밝혀라. 양쪽의 구호가 부딪혔습니다. 저는 그 사이를 걸어갔죠. 그는 영웅인가 반역자인가. 누군가 외쳤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역사가 답할 것이니까요. 회의장은 웅장했습니다. 높은 천장, 각국 대표단이 앉은 긴 테이블들. 저는 증인석에 앉았죠. 수십 개의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브레넌 교수, 증언을 시작해 주십시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죠.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945년 3월 9일 밤 도쿄에서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중 10,000명은 한국인이었습니다. 강제징용당한 노동자들이었죠.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전직 폭격기 조종사였습니다. 이 사실을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죠. 하지만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마이크로필름 복사본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미군 작전 명령서입니다.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선인 노동지대라고요. 스크린에 문서가 확대됐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죠. 우리는 몰랐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알았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본 대표단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일방적 주장입니다.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검증이 필요하십니까? 도쿄시청 명부에 국적 불명 만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폭격 지역과 조선인 숙소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지도였죠. 이것이 증거입니다. 회의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한국 대표단 중 한 사람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일본 기자들 중 일부가 고개를 숙였죠. 심판이란 누가 옳고 그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가 기억하려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 측에서였죠. 의장이 망치를 두드렸지만 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증언이 끝났습니다. 저는 증인석을 떠났죠. 복도로 나왔을 때 한 노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이었습니다. 80대쯤 돼 보였죠. 교수님.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곳에 계셨습니다. 박준호였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박준호의 아들이라고요? 아버지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전 세계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UN 도쿄 대공습 제조사 착수. 브레넌 증언 세계를 움직이다. 하지만 미국 내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상원에서 결의안이 통과됐죠. 브레넌 교수의 역사학자 자격 박탈 추진.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자격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양심만 있으면 됐으니까요. 그들은 내 직함을 뺏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심은 못 뺐습니다. 한 달 후 한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불길의 기억이라는 제목으로요. 넷플릭스도 동참했죠. 전 세계 동시 공개였습니다.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도쿄 현장, 한국 유족들, 미군 자료실. 석 달간의 작업 끝에 완성됐죠. 다큐멘터리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도쿄 대공습 현장 위로 자막이 떴습니다. 기억하라. 만 명의 이름을. 불길이 타오르는 영상 위로 이름들이 흘러갔습니다. 박준호, 이창수, 김태식, 최동현. 그리고 수천 개의 이름들이요. 공개 당일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SNS에서 해시태그가 퍼졌죠. 해시태그 기억하라 만 명을. 진실은 이제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공개되고 한 달 후였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공식 초청장이 왔죠. 추모비 제막식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이재현 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해냈습니다, 교수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한강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추모비가 세워져 있었죠. 검은 화강암으로 만든 비석이었습니다. 높이 3m쯤 됐습니다. 비석 앞면에 새겨진 글씨를 봤습니다. 도쿄 대공습 조선인 희생자 추모비. 1945년 3월 9일. 만 명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준호, 이창수, 김태식, 최동현. 알려진 이름들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9,996명.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석에 손을 댔죠. 차가운 돌이었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숫자가 아닙니다. 영혼이 되었습니다. 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수백 명이 모였죠. 유족들, 정부 관계자들, 시민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합창단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기억하라는 제목의 곡이었죠. 가사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불길 속에서도 이름은 남았다. 우리가 부르면 그들은 돌아온다.
박준호의 아들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손에 아버지 사진을 들고 있었죠. 아버지, 이제 집으로 오셨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꽃다발을 들고 비석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헌화했습니다. 나는 이 꽃을 전쟁의 승자에게가 아니라 인간에게 바칩니다. 그날 저녁 이재현 박사가 영상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변화를 담은 영상이었죠. 1950년대 폐허였던 서울. 무너진 건물들, 굶주린 사람들. 그리고 70년 후의 서울. 불빛 가득한 마천루들, 첨단 기술, 세계를 놀라게 한 성장. 보십시오, 교수님. 이재현 박사가 말했습니다. 불길을 이겨낸 민족은 이제 빛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경외감이 밀려왔죠. 제가 본 가장 강한 무기는 인간의 의지였습니다. 다음 날 한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학생들 앞에 섰죠. 젊은 얼굴들이었습니다. 2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후회하시나요? 모든 걸 잃으셨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동료들을 잃었죠. 조국에서 비난받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제 배웠습니다. 불길이 아니라 빛으로 싸워야 한다는 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한강변에 다시 섰죠. 서울 하늘에 불꽃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평화의 불꽃놀이였습니다. 빨강, 파랑, 금색 불꽃들이 밤하늘을 수놓았죠. 강물에 반짝이는 빛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불꽃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도쿄의 불길은 인간을 시험했습니다. 또 하나의 불꽃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불길을 빛으로 바꾸었습니다. 마지막 불꽃이 하늘 가득 퍼졌습니다. 황금빛이었죠. 이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이재현 박사가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불꽃을 바라봤죠. 저는 이제 압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기억하는 자의 것이라는 걸요. 만 명의 이름이 저를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길은 이제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춥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빛을 본 증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하늘 위 마지막 불꽃이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울의 불빛들이 더욱 선명해졌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